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구슬 권유에 1억여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무속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속인이 돈을 뜯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짚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작은 나라 가이아나의 이르판 알리 대통령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와 책임 문제를 놓고 진행자와 설전을 벌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기후위기 대응 문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입니다. 어떻게 봄나들이는 다녀오셨습니까? 그냥 봄나들이를 별도로 안 가도 네. 이 여의도 뭐 근처를 걷거나 아니면 저희 뭐 아파트 단지만 걸어도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펴가지고요. 네. 네,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벚꽃 얘기하니까 지나가다가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집에 이제 가고 있는데 벚꽃이 펴서 벚꽃이 폈네 그랬더니 지금 대학교 4학년이 저희 집에가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중간고사의 계절이다. 씁쓸하네요.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바라보는군요. 그러니까. 네. 이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세계는 네. 다양하다. 그렇죠? 네. 저는 그 벚꽃 핀 거 보면서 올해도 벚꽃 구경은 못 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아니 매년 일이 바빠서. 뭐 이것저것 그렇죠.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그렇게 이렇게라도 뭐 동네에서 보니까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암에도 벚꽃이 많이 펴요. 네, 많이 그러니까요. 피네요. 안 되면 그거라도 감상하시기 네. 바라면서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슬해야만 살 수 있다며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김 씨의 행위는 일종의 종교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겁을 주면서 무리하게 굿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굿을 행위 자체나 굿의 효험을 문제 삼아 이를 무조건 사기로 보지는 않지만 굿의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실제 굿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경우엔 대체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기가 아니다. 그죠? 판결이 네.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네. 자,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뉴스 접하셨어요? 일단 이 무속인이요. 귀신이 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사자 입장에서 나중에 이거 나 속았구나. 무슨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신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총 7개월 동안 7천만 원 이상이 갔습니다. 퇴마굿을 해야 된다라는 명목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뭐 2,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오가기도 했는데 1심에선 무죄였어요. 무죄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일단 속여서 굿값을 속이려는 의도가 이 무당에게 있지 않았다. 판단을 할 때는 법원이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는요. 실제로 그렇다면 영험한지 아닌지는 판단의 영역이 아니니까 차치하고서라도요. 신내림 굿을 정말 받은 사람인지 굿당이라는 걸 정확하게 차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사한 이런 대가로 돈을 받는 이런 걸 영업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굿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줬어요. 퇴마굿의 명목으로 몇 차례 동안 굿을
굿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사기다, 속여서 돈을 편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게 항소심 가거나 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큰 틀에선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항소심 가도? 네, 안 바뀔 것 같고요. 다만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주어들은 풍활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 일단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의도에서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맞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속이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기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려서 그 대가로 금전을 편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속았다고 볼 수 있는 건 실제로 퇴마라는 게 없고 귀신이 씌었다는 사실관계도 없고 이거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믿음의 사회에서 영역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관습적으로 좀 자리 잡은 부분이 있어서 그럼 대비되게끔 최근에 유죄를 받은 사례를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요. 로또 번호를 내가 맞춰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돈이 상당히 많이 가요. 처음에는 로또? 그러면 막 몇 억씩 당첨되고 당첨금 수령하니까 이 사람이 1,350만 원을 건넵니다. 그리고 가르쳐준 번호로 로또를 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총 건너간 돈이 2억 4천만 원이 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이 이제 없으니까 금 40돈까지 추가로 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사기예요. 그런데 이 사기죄가 인정된 가장 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이 무당이라고 자처했던 사람 봤더니 진술할 때 이렇게 진술했더라고요. 아니 그거 알면 내가 샀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애당초 모르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기망행위에 해당이 네. 그 발언이 결국은 결정적이었다. 이 발언이 사실 결정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전에 바로 지금 이제 직전에 소개해드린 케이스랑은 다르게 정말로 신내림을 받았다는 흔적이나 굿당이나 이런 게 없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무당은 자기가 77만 원 외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맞아요. 예, 그런 그렇게 주장을 진술했더라고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자기가 했던 그 행위를 부인하거나 속일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했겠죠. 제가 예전에 케이블 TV에서 이제 리포터 VJ 할 때 어떤 방송인 여성분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됐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참여하는 굿판에 취재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굿판의 이 당사자가 그 어떤 회사 그 회장님의 사모님이셨거든요. 중소기업에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그 사모님이 회장님의 바람기를 잡기 위한 굿이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굿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굿은 무당 한 분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 연합이 있더라고요. 그 조합이 있는지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든 생각이 이제 바람기 잡는 굿이라고 했으니 저걸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회장님의 외도가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잡히면 이 굿판에 들어간 돈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저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게 딱 그 이후에 드러나잖아요. 뭔가 객관적 사실로. 네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러면 계약의 유형이 한 두 가지 있다면요. 네. 도급 계약과 위임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도급 네. 계약은 결과물을 도출해야 돼요. 건축물을 지으라고 하면 그 기한까지 딱 결과물, 건축물 아니면 업무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위임 계약은 이제 변호사 계약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누구나 소송에서 이기고 싶죠. 근데 변호사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업무 자체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에게 의뢰하는 것도 계약으로 치면 도급 계약이라기보다는 결과물을 조출해야 되는 계약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이 행위 자체를 의뢰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걸 돌려받기는 어렵고 실제로 굿판을 벌였고 보셨을 때 굉장히 크게 그러면 이 무당으로서도 돈, 시간, 비용 여러 가지가 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사기다. 내지는 아니 바람기가 안 잡혔으니까 돈을 돌려달라. 이럴 수는 법률적으로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속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네. 나는 그렇게 나의 저기에서는 영적 세계에서 네. 그렇게 왔다. 네. 신기상 그렇게 왔다.
이러면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 약간 일반화하자면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또 판례가 좀 적시하고 있는 판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자문을 해드렸던 케이스는 이분이 남들의 어떤 기륭화복을 점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솔루션도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약간 수맥과 운명 같은 걸 좀 조율한 것이었어요. 왜냐면 뭐 그 집터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철제로 된 뭐 수맥 탐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과 이 사람의 담침봉 얘기하는 네, 상황을 접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처음 보는 유형 그리고 낯선 유형인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불행을 고지하고 기륭화복의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명목의 대가를 교부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다. 아까 한계가 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최근에 상담했던 케이스에서는 이분이 유죄를 받았을 때는 이거 근거가 없네. 이거 뭐 신내린 굿이나 이런 전통적인 방식도 아니고 본인들이 뭐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 교육을 하고 이걸 실제로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 믿기가 어렵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또 이거는 사기.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전통적인 어떤 형태의 굿이나 점이나 이런 부분은 사기죄로 의율하기가 어렵지만 완전히 신생의 형태로 뭐 기륭화복을 점쳐주고 하면 이게 사기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좀 농후해집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세계네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되는 거. 아까 그 로또 그렇죠. 무속인처럼 네. 그거 하면 내가 샀지 이렇게 이제 그래 버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올가미를 씌우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 내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왔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네. 그래서 이때도 입증 자료로 이분이 내가 기도를 실제로 했다. 그래서 우리 집의 한 공간에 기도 공간을 차려놓고 했는데 이게 판사 설득에는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법당을 차려놓고 이걸 전문가처럼 전문 업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을만 한데 그렇지 않고 자그마하게 뭐 별로 들이는 비용이나 본인의 노력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막 겁을 주면서 뭐 남편이 어떻게 된다, 가족이 어떻게 된다 이러면 사기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좀 그 틀을 바꿔가지고 왜 그러면 이제 그 찾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왜 무속 신앙에 관심을 두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 현실 속에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맞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운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일들이 워낙 많고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이런 무속신앙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그냥 이거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어딘가에 그런 부분도 의지하고 싶은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세계라고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좀 넓혀서 보자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자면 일단 서구권은 기본적으로 개신교 사회잖아요. 예, 토속 무속 신앙이 좀 약하고 사실 유럽은 가톨릭인데 가톨릭에서는 타로점을 좀 봐요. 토속 신앙이 제일 그 횡행한 곳은 우리로부터 문화가 먼 곳을 얘기하자면 중남미야 이제 동아시아인데. 중남미도 사실 이제 카톨릭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이라는 게 과거 스페인 정복자들로부터 이식받은 종교죠.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들이 믿고 있던 토속 신앙이 있고 거기에다가 카톨릭이 더 씌워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믿었던 토속 신앙이 한켠에서는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남미에서는 아프면 그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주술 치료사들이 아직도 활동을 해요. 아직도? 예, 뭐 허브 같은 거, 뭐 약초 같은 거 이렇게 그걸 먹이고 그 얼굴에다가 막 때립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 몸 주변을 막 돌면서 뭐 주문 같은 것도 외우고 이걸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걸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면 개신교가 제일 많거든요. 그다음 뭐 불교랑 가톨릭 뭐 순서가 조금씩 바뀌기는 해도 근데 우리나라의 개신교들의 숫자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 토속 신앙을 많이 믿느냐 이건 역시 중남미처럼 사실 그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초기에 선교사들한테 이식받은 종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속 신앙 위에 이 개신교가 더 씌워졌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직도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뭐 타협하는 네. 뭐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무속 신앙을 너무 많이 믿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럼 술도 마시지 말고 금주 금연하고 절하지 말라. 이거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만큼 엄격하게 했다는 거는 어떤 그 개신교가 이식됐을 때는 이 무속 신앙과 공존을 하거든요. 예. 그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는 또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달리 말하자면 불안한 사회입니다. 게다가 또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과거에는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꾸준히 노력해서 잘 될 거라는 이런 믿음보다는 한 번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서 뭐 토종 비결, 사주 이런 또 나아가서 무속 신앙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기 두 개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네. 현실적 해석이 있고 하나는 이론적 해석이 있는데 현실적 해석은 이런 거예요. 애기 있으니까 물가에 가지 말라. 네. 그래서 아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경계에서 나쁠 거 없으니까 나한테 믿지는 거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믿지는 거 없으니까 뭘 조심해라, 뭘 피해라 이런 거가 내 인생에 뭐 해되는 게 없으니까 뭐 네네. 나쁠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접근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어떤 그 감정 상태라는 게 조금 전에 작가님 말씀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를 둘러싸여 있는 환경 속의 세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른다라는 어떤 그 불가측성에서 네. 항상 원초적으로 불안을 안고 사는데 그 불안의 해독제로 나온 게 바로 믿음이다. 네. 그래서 그게 종교적 믿음일 수도 있고 정치적 믿음일 수도 있고 결국은 믿음인데 네. 그 믿음의 형태와 갈래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속신앙인 것이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냐. 또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내 의지대로 내가 하는 뭐 능력대로 노력대로 인생과 내 인생과 뭐 삶을 좀 규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렇지 않다. 이건 의지의 영역이 아니고 삶은 운명의 영역이구나. 그렇죠. 내 팔자대로 사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고 노력을 덜 해도 또 될 일은 되는구나라는 이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그러면서 그럼 어디에 믿음을 둘 것인가? 사람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냐? 그것보다는 뭔가 이 믿음의 영역도 분명히 이게 다 옛날부터 사주팔자 찾고 이랬던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기울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무속신앙, 토속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비과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 뭐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과학적인 부분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불편한 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아니 지금이 2024년에 우리가 그런 믿을 수 없는 무당의 말에 의존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신념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음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걸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죠.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다른 사람이 재단할 수 있느냐. 네. 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반발하는 분들이 네. 계시기는 하겠지만 아니,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맹신해서 이 돈을 거기 한 무속인에게 계속해서 갖다 바친다던가 이러면 좀 주변에서 많이 좀 불편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또 괜찮으시지만 개인 선택의 영역이고 네. 우리가 그걸 두고 뭐 비난을 하거나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 우리 사회에 무속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긴 하죠. 근데 이걸 두고 예전에 이제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 때 한 무속 칼럼니스트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최순실 씨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무속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한 조성재 무천 문화연구소장의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일단 무당이 아니다. 무당은 크게 이제 강신무,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는 무당과 세습무,
부모로부터 무당이라는 직업을 물려받은 예. 무당이 있는데 최순실 씨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에 맞물려서 네. 부정적인 시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 개인이 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삶을 결정지을 때 무속의 힘을 빌린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했어도 안 되죠. 개인의 믿음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 이런 자리에 혹시라도 무속인이 뭐 배석을 한다던가 무속인의 의견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당연히 누군가도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공적 영역에 끼어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네네. 자,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도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이아나 대통령이 BBC 대담에서 한 발언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가이아나는 남미의 소국으로 한때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2015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며 2020년 이후 연 30%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이아나의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BBC와 석유는 가이아나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눴는데요. 이 대담 중 진행자가 당신의 나라 유정에서 20억 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자 진행자의 말을 끊으며 당신과 당신의 체제는 산업혁명을 통해 환경을 파괴해놓고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려 드냐며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화제였는데요. 대부분은 환경 파괴 주범인 서구가 기후위기에 대해 가르치다니라며 가이아나 대통령의 발언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그 부담은 어떻게 나눠져야 하는 걸까요? 네, 자, 핫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이아나 대통령의 일갈에 대해서 세 분의 한번 감상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가이아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예, 지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이 환경 문제의 주범은 제1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제1세계가 선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제3세계한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이지 않느냐. 그거 저도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 군대 시절이 좀 생각났습니다. 왜요? 그 제가 전경을 나왔는데 전경이 이 가혹행위나 악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제가 이제 군 복무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터져 나오면서 언론화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전경 내 악습을 철폐하고 가혹행위 없애고 이제 이 계급이 낮은 1경이나 2경 위주의 부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깔렸어요. 그런 사건이 터지면 중대장이 아주 막중한 중대한 또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진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가장 반발했던 게 이 중간급에서 이제는 이제 고참으로 올라가는 단계에 이제 호시절로 넘어갈 시절의 단계에 있는 이 고참들이 제일 많이 반발했거든요. 그때 그 반했던 고참의 얼굴이 이 가이아나 대통령의 얼굴하고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뭔가 비유가 찰진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하죠. 물론 시원한 측면이 있는데 가이아나 대통령이 만약에 그 나라에서 유전이 터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네. 이제 우리도 이걸로 돈 벌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요? 저는 이제 작가님 의견에 좀 공감이 됐던 게 이 BBC 대담 프로그램 하드토크라고 하는데요. 주제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석유는 가이아나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러면 가이아나 입장에서는요. 정말 유전 대박이 터진 거고 그러면서 국민 삶이 확
좋아진 거죠. 이거는 사실 축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저주인가의 주어는 사실 다른 세계에 해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인접 국가나 아니면 뭐 제1세계 이미 개발은 다 완료가 된 거기에는 탄소 배출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 국가의 지도자한테 물었을 때 이게 당신 국가의 축복이냐 저주이냐라고 그러면 당연히 축복이라고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주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일갈한 건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가이아나가 저기 남미 대륙 오른쪽 이제 맨 위쪽 오른쪽에 있는 네, 베네수엘라 근처에. 그 조그만 나라 그 얘기하는 거죠. 서부. 네. 제가 잠깐 요 나라 소개 좀 할까요? 네. 일단 그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해 있고요. 베네수엘라, 수리남, 브라질이랑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기에 있는 노란 삼각형이 화살촉을 닮았다고 해서 황금빛 화살촉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원래는 이 나라가 사탕수수랑 쌀농사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약 80억 배럴 어치에 달하는 양질의 석유 매장지가 확인이 돼서 단숨에 2020년대에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되어서 현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BBC 하드토크에서 23분 동안 다뤘던 거고 이 석유 매장량이 현재는 한 110억 배럴 이상으로 추산이 되면서 그 정도 이게 어느 정도예요? 110억 배럴이면 인구 1인당 매장량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인접국인 베네수엘라가 요즘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베네수엘라도 석유 많이 많이 예, 근데 요즘 어렵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가이아나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랑 정치적인 갈등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갑자기 제7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소식이 없죠? 거기는. 아무튼 우리나라도 난리 난 적이 있었다. 제7광고 때문에 노래도 나오고. 그건 영화도 잘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가이아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BBC의 인터뷰 의도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가이아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질문하는 앵커의 태도가 약간 고압적인 느낌이 좀 있고요. 네. 쉽게 말하면 소국의 대통령이라고 약간은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의 애티튜드가 좀 섞여 있더라고요. 쉽게 그러면 재벌 3세가 졸부보도 타는 거 이런 건가요? 더 정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공격적이고 굉장히 질문도. 그래서 처음부터 가이아나 대통령이 그렇게 이렇게 막 분개하면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냥 일반 인터뷰 같은 분위기가 유지되다가 이제 공격적으로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좀 발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진단할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기후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누군데 지난 100년 동안 근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그럼 당신들이 100년 동안 한 거가 뭔데 토해낸 게 뭔데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더 이상 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이유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기후 위기는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특정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적 의제가 아니라 지구적 의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 방향성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뭐 금융기관, 기업 그리고 뭐 공공기관에 계셨던 분들, 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단연 주제가 이 기후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정말 직면한 이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후 성과 인증. 그리고 뭐 탄소 감축 인증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수출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걸 도입해서 그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정부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사실 선진국들이 EU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기준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 귀결은 사실 이것을 요즘은 뭐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뭐 FTA 등등으로 해가지고 다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의 관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네는 뭐 아리백, 뭐 기후 탄소 감축 인증 제대로 기준을 못 맞췄으니까 너희 제품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상 이게 기치는 그럴싸하죠. 어떤 전 지구적인 온난화 이런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익을 또 강대국들이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의 그 어떤 위선적인 면 네. 이게 뭐 이제 BBC의 인터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대통령 재임 시절에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었죠. 파리 기후 협약도 맞아요. 탈퇴했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임박고 조작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진국이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관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석유가 발견됐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선적이다.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네.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럴 수 네. 있죠.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그런 기준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뭐 강대국의 위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을 집계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배출을 많이 해왔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 거의 한 25%, 4,167억 뭐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톤으로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막 이 국가에서 좀 저개발했던 국가에서 기술이 이제 확보되고 해서 유전 개발을 하겠다는데 안 돼. 이거 탄소 배출량 많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라고 하면 그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기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전도사로 그러니까 자칭 타칭 네. 평가받던 엘고어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어떤 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뭐 전 지구적으로 이제 호소하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서 어떻게 하더라.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럼 또 네. 뉴스를 탄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선진국이 그래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해서 이 모양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상당 부분을 짊어지고 갈게. 사실 이러면 국제적 네. 논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국제 관계에서는 힘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들이 진정성이 보이려면 이후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개발을 담보받고 이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지 강대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정책도 함께 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강대국이 아젠다를 주도하는 상황에서의 이 기후 위기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게 개발도상국의 사다리 부수기 아니냐. 이런 식의 이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세계 역사가 늘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도 과거에는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식민지 건설에 열을 올렸던 시절이 있고요. 그 외에 유럽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나라들이 지금은 이제 유엔의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도 국가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다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데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 자체가 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도하고 그 힘을 가진 국가들이 아젠다를 주도하기 때문에 늘 나올 수밖에 없는 반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환경 계획에서 그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이게 뭐냐면 기후 위기 적응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진국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비용을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예컨대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 적응 비용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비용이 사실 그 기후 변화 협약에서 평가를 하면 한 전 세계적으로 277조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 기구가 아니라 각 국가 네. 지원받아야 될 국가가 비용을 산출해 보면 이게 512조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그런데 이 비용 자체를 개발도상 국가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을 15% 정도 줄인 겁니다. 약속한 금액보다. 그러니까 적응 격차는 더 커진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책임을 1세계가 주도적으로 져야 되는데 아까 장윤미 그렇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했던 거는 과거에는 미국과 맞아요. EU였고 요즘 이제 중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중국이 1위로 평가가 되는데 결국 1세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같이 동참하자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이것도 지원을 별로 안 해주고 그 비용조차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 뭐 한때 이제 이 핫했었던 알리백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맞아요. 비슷하게 계속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런 알리백에 대해서 미리 먼저 이야기하고 준비했던 국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것도 선진국들과 강대국 위주로 그런 이슈들이 나왔던 거고 미리 준비가 돼 있었는데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은 거기에 갖다 맞추려면 굉장히 이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수출을 하려면 그 조건에 맞춰야 되고 예. 이 강대국의 횡포 아니냐라는 얘기는 알리백 때도 늘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짚어주신 대로 개발도상국들 지원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또 선진국들 그리고 이미 개발을 마친 국가들 사이에 있으니까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고 강대국의 횡포라고 하지만 일단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인 것이어서요. 제가 이제 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너무 부족하고 해서 언젠가는 또 기업을 우리 또 해외로 이주할 네.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나 이런 부분도 그 기준 같은 게 그 국가에서 좀 맞출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뒤처지는 건 우리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메워주는 건 일단 현실 앞에 우리 앞에 놓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지원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에너지 이 근본 대책과 관련한 전환도 같이 네. 수반돼야 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다 같이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목표가 돼야 되는데 강대국들에 의해서 도구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도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섞여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가름해서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사안이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적인 분업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속칭 굴뚝 산업은 비교 그러니까 열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해외로 넘기겠다. 그래서 그럼 수입으로 대체하겠다. 네. 그렇게 가요. 그래놓고 굴뚝 산업의 결과물이고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했으니까 제재를 가하겠다. 네. 이래 버리면 도대체 그러면 후발 네. 어떤 그 산업국 같은 경우 어쩌란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막으려는 거 같죠. 유전 이걸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은 그 저렴하게 그 굴뚝 산업의 결과물로 공급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제재를 가하면서 당신들이 탄소 배출의 원흉이다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네. 어떡하라는 말이냐. 네. 그래서 이 BBC와 가야나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또 굉장히 이제 가야나 대통령이 이 막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 이야기 중에 보면 당신들이 탄소 배출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크기의 산림지대에서 그 탄소를 다 희석시키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 안 하느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 스코틀랜드. 네. 네. 엄청난 크기의 산림지대가 있었고 거기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게 다 이 희석시키고 했던 역할을 했던 것까지는 다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것도. 그 문제는 그런 점에서 그 지난 100년 동안 열심히 탄소를 배출해서 지금의 부를 이루었던 선진국들에게 책임을 묻고 네. 부담을 더 지워야 되는데 묻고 지울 주체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네요. 없네요. 네. 없다기보다는 힘이 없다라는 거. 힘이 없죠. 네. 이게 지금 지구적 현실이다. 이게 완전한 이런 현실이죠. 문제고. 네. 그래서 어떤 지구적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범위를 좁히면 예를 들어서 요즘 종종 신문지면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기후 위기가 되게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의 비전에 있어서 기후 얘기가 거의 안 나온다. 이런 지적들 좀 전문가들이 해요. 그렇죠. 녹색 정의당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아까 잠깐 M장에 했던 알리백 뭐 TV 토론 과정에서 이게 뭐 계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전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최소한의 그래도 이야기는 됐는데 오히려 이번 총선은 아예 그런 얘기조차 안 나온다.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요 얘기도 사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말꼬리 잡고 조롱과 희롱의 언어를 주고받는 게 우리 정치의 수준과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정말 당장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 어떻게 맞추지? 이거 어떻게 수익을 계속 지속하지? 지금 수출길이 막히게 됐는데 거의 생존의 문제인데 또 아리백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는 건 전 정말 이건 뭐 여야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정말 정치인의 자세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단순한 거대 담론이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자 대처해야 되는 숙제고 과제고 거기에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국정 운영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한 축인 게 분명한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약간 뭘 이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정치와 선거가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치
정치는 미래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건데 선거는 지금 당장을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의 국민들은 사실 알리백기 중요하다는 거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과값이 뭐 1kg당 10만 원을 넘어가는 막 이런 상황에서 네. 알리백을 생각하기엔 너무 정신 없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선거에서는. 네. 네. 근데 또 정치란 미래를 늘 꿈꾸고 계획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그런 것이 없는 것도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네. 라는 사고. 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그런 똑같은 말인데, 거죠. 예. 사실 이게 한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너무나 많이 탄소를 배출했던 미국, 뭐 EU, 그다음 중국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2020년 자료를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량 순위 중에 10위예요. 상당히 높네요. 결국 우리가 10입니다. 경제 고무하고 비슷하게 어렵고. 예,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뭐 1.7%라서 좀 낮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 순위가 10이라는 거는 한국이 이 전 세계의 탄소 배출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다시 선거 얘기로 돌아오자면 뭐 거대 공약을 얘기할 때는 늘 기후 위기나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거나 하는데 결국 비례대표 보면 후보 이 번호가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에 가서는 뭐 출마하기 전에는 기후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역구에 가서는 결국은 경제 얘기만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를 면책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네. 우리도 꽤 큰 책임이 있다. 이걸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당들마다 공약집을 보면 사실 다 있어요. 기후 관련 공약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 시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네. 전에는 사실 엄청난 논란이 빚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그 자연환경 훼손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자연환경 훼손이 중요하냐, 개발이 더 중요하냐, 개발 이익이 더 중요하냐. 최소한 사회적 논란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논란이 공론화의 과정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것조차 없이 어떤 개발의 논리가 거의 모든 걸 지배해 버리는. 네. 왜 그러냐면 개발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장 나한테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그렇죠. 이익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죠. 근데 기후 위기는 그것이 노력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담이 더 지어지는 이런 문제가 돼버리니까 네.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부 고속철 논다고 할 때 원고를 도롱뇽으로 해가지고 네. 또 막 소제기하고 근데 뭐 원고 적격 없다, 이거 원고 자격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결론을 내긴 했지만 그런 게 이슈가 됐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실종됐다는 게 너무 좀 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뭐 이제 건건으로 따지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건건에 대한 어떤 판단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그랬었죠. 국가적 아젠다가 되고 사실 공론의 주된 거리가 됐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조차 실종되어 버렸다는 거.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 사실은 BBC와 가이아나 대통령 간의 어떤 뭐 이 인터뷰 과정에서 벌어지는 설전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경꾼의 위치에서만 볼 건 아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네.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하나의 계기적 사건이다. 네. 이 점을 좀 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